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 에두아르 슈레이의 피타고라스와 델포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만 기억하는 그 수학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관점이 달라요. 그를 단순히 천재 수학자로만 보지 않고요. 고대의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뚫고 또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새로운 정신의 빛을 제시한 위대한 영적 스승, 그러니까 입문자로서의 피타고라스를 그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인데요. 당시 그리스 사회는 뭐랄까 정신적으로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던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한쪽에서는 스파르타의 그 혹독한 군국주의가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죠. 게다가 곳곳에서는 폭군들이 나타나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시대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심점은 사라졌는데 사회는 분열과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책이 피타고라스를 등장시키는 거군요. 흩어져 버린 고대의 지혜를 다시 모으고 네. 그리고 타락한 시대를 바로잡을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요. 오르페우스의 신성한 가르침이라는 아주 오래된 보석을 철학과 과학이라는 새로운 세공기술로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은 인물? 이 책이 피타고라스를 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책의 시작을 보면 피타고라스의 탄생부터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의 부모가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피타고라스였고 부모는 그를 아폴론 신에게 바쳤다고 하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모스 섬의 상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상징적이죠. 당시 사모스는 폴리크라테스라는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무역으로 번성하고 예술이 꼽히는 화려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던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군요. 네. 한쪽 궁전에서는 귀족들이 아나크레온이라는 시인의 그 연애시를 읊으면서 향락에 빠져 있었고요. 바로 그 시간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폭군에게 저항하다 붙잡힌 반란군들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지르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아름다움과 추악함, 환희와 고통이 그냥 한 공간에 뒤섞여 있었네요. 젊은 피타고라스가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이 극단적인 모순을 보면서 엄청난 내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어느 별이 촘촘한 밤, 해변을 거닐던 그에게 운명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운명적인 깨달음이요? 네, 그는 세 개의 거대한 세계 사이에서 자신이 방황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발밑의 대지는 냉혹한 운명과 필연을 속삭이고 머리 위의 하늘은 영원하고 신성한 법칙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의 인간은 욕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 세계가 서로 분리된 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간극 속에서 고뇌하던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주노 신전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무심코 신전을 바라보다가 그 구조 속에서 우주의 비밀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신전의 넓은 기단, 그러니까 그 받침돌은 인간의 육체와 자연의 필연적인 세계를 상징했고요. 그 위로 쭉 뻗어 올라간 기둥들은 인간의 영혼과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삼각형의 박공지붕, 이게 바로 영원 불변하는 신성한 정신, 즉 지성을 상징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건물이 참 멋지다 이게 아니라 건물 구조 하나에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신성한 원리를 읽어낸 거군요. 물질이 기단, 영혼이 기둥, 정신이 지붕.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신성한 조화. 이야, 이건 정말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그야말로 우주적인 통찰의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코스모스, 즉 우주가 무질서한 혼돈, 카오스가 아니라 수와 비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라는 생각이 바로 이 순간에 싹 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원리, 이것을 피타고라스는 훗날 신성한 사, 즉 테트라드라고 불렀고요.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던 우주의 열쇠로 삼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노 신전에서 우주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깨닫긴 했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겠네요.
뭐랄까, 느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레바논의 한 사자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려요. 신의 지식은 이집트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이요. 당시 이집트는 수천 년의 지혜가 축적된 고대 과학과 신비주의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는 이 위대한 직관을 학문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22년을 보냈다고 하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배운 걸까요? 그 22년은 단순한 유학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오시리스 비교의 모든 입문 단계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오시리스 비교의 입문 단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그냥 어려운 시험 보고 통과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책에 묘사된 걸 보면 이건 목숨을 건 영적인 수련에 가깝습니다. 입문자는 실제 관 속에 갇혀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체험해야 했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로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온갖 유혹과 공포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와, 이 끔찍한 시련들을 통과함으로써 과거의 세속적인 자아를 죽이고 신성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수련을 통해서 그는 우주의 모든 문을 여는 두 개의 열쇠를 손에 넣게 돼요. 첫 번째는 수의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학을 넘어서 우주 만물의 신성한 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의지력을 다스리는 기술, 즉 그 지혜를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이었죠.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22년 동안 그 모든 고된 수련을 다 마치고 드디어 하산하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공했다고요. 정말 운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련한 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건가요? 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는 다른 이집트 사제들과 함께 전쟁 포로가 돼서 머나먼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 시련조차도 피타고라스에게는 운명적인 배움의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수도로서 온갖 민족과 종교, 사상들이 뒤섞여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조로아스터교의 후예인 칼데아의 마기, 즉 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연의 숨겨진 힘과 아스트랄라이트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죠.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네요. 아스트랄 라이트, 보이지 않는 불이라니 굉장히 신비롭게 들리는데요. 이게 책에선 어떤 개념으로 설명되나요? 무슨 초능력 같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초능력이라기보다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일종의 우주적 정보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생각, 감정들이 미묘한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인터넷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거울이나 기억장치 같은 거예요. 과거의 모든 기록은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까지 전부 담고 있는. 그렇군요. 이 책에 따르면 훗날 델포이 신전의 예언자들이 미래를 보는 것도 바로 이 아스트랄 라이트라는 우주적 정보망에 접속하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바로 그 원리를 배운 거죠.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의 현자들과도 교류하면서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 가진 깊이를 탐구하기도 했고요. 이집트의 다실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접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22년, 바빌론에서 12년, 도합 34년이네요. 정말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겠군요. 그렇게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그리스의 영적 심장부, 델포이 신전이었다고요? 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델포이 신탁의 권위는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신탁을 내리는 여사제들은 더 이상 영적인 영감을 받지 못했고 사제들은 정치적인 이익에 떨어서 신탁을 왜곡하기 일쑤였죠. 말하자면 델포이의 신성한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신탁
이나 예언이라는 게 좀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델포이 신탁을 단순한 미신으로 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책은 델포이 신탁의 핵심인 아폴론 신의 의미부터 깊이 파고들어요. 델포이에서 아폴로는 그냥 태양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고스, 즉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말씀, 그 자체의 현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디오니소스 신이 인간 내면의 신비롭고 황홀경에 가까운 진리를 상징한다면 디오니소스가 내면을 상징하고요. 네, 그리고 아폴로는 그 내면의 진리가 바깥 세상의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신성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델포이의 예언, 즉 신성한 예지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아스트랄 라이트를 활용하는 고대의 과학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빌론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 여기서 딱 연결되는 거죠. 델포이의 여사제 피티아는 특수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이 아스트랄 라이트에 접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거울에 비친 과거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를 읽어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이것이 델포이 신탁의 본질이었다고 책은 주장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런 신성한 과학이 타락하고 있던 델포이에 피타고라스가 나타난 거군요.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현시켜줄 운명의 인물을 만났다고요. 네, 바로 젊은 여사제 테오클레아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스트랄 라이트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영적 자질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온갖 끔찍한 환영들이 멋대로 보였으니까요. 재능은 있는데 스승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때 피타고라스가 그녀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그는 테오클레아에게 자신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우주와 영혼의 비밀, 수의 신성한 원리, 그리고 의지력을 통해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죠. 책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피타고라스가 그녀의 영혼을 마치 신성한 악기 리라처럼 정교하게 조율했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을 악기처럼 조율한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너무 팽팽하지도 또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영혼의 현을 조율해서 가장 맑고 순수한 신의 목소리, 즉 우주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완벽한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준 겁니다. 그녀가 보던 혼란스러운 환영들을 정리해주고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질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준 거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마침내 테오클레아는 피타고라스의 인도를 통해 깊은 황홀경 속에서 그리스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되면서 델포이 신전은 예전의 신성한 권위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피타고라스 자신도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델포이의 대사제로부터 신들의 지혜를 인간에게 전하는 자라는 공식적인 칭호를 받게 되고요. 델포이 신전을 부활시킴으로써 자신의 영적 권위를 확실하게 증명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는 이론가나 신비주의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철학을 현실 세계에 구현할 준비를 모두 마친 거죠. 그가 새로운 무대로 선택한 곳이 당시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 크로톤이었죠. 네, 크로톤은 당시 상업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델포이처럼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는 분열된 도시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바로 그곳에서 단순한 철학 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새로운 공동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하나의 모델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피타고라스의 진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그가 크로톤에 세운 학교의 모습과 그곳에서 행해졌다는 비밀스러운 입문 과정,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전수했다는 우주와 영혼의 심오한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만약 우리의 영혼이 단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여정을 거쳐왔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기쁨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르페우스의 영적인 유산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새로운 지혜의 빛이 정말 필요했던 시대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그리고 그 빛을 가져올 인물로
피타고라스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수학자로만 알고 있던 피타고라스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네, 뭐랄까, 신비가이자 우주의 비밀을 탐구한 그런 영적인 구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삼각형 정리 뒤에 숨어있던 그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또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런 거대한 사명을 품게 됐는지, 그의 젊은 시절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책의 시작을 보면 그의 탄생부터가 참 범상치가 않아요. 이오니아의 아주 부유한 상업 중심지였던 사모스 섬에서 보석상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네. 근데 부모님이 델포이 신전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신탁을 넘어서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폴론 신에게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아, 어머니 파르테니스가 델포이 사제의 조언에 따라서 갓난아기인 피타고라스를 데리고 레바논의 아도나이 신전까지 갔다고 해요. 거기서 대사제의 축복을 받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미 요람에서부터 뭐랄까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최고의 환경에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책에서는 젊은 피타고라스가 아주 깊은 지적인 고뇌에 빠졌던 순간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랬죠. 스승이란 스승은 다 찾아다녔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다들 하는 말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모순적인 가르침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진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그걸 찾아 헤맨 겁니다. 바로 그 지적 갈증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에게 거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어느 달밤이었는데요. 발취에 호메로스의 시가 적힌 두루마리를 두고 사색에 담겨서 대지, 신전,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차례로 응시합니다. 그러자 이 세 개의 다른 세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세계의 세계요. 네, 대지는 숙명을, 그리고 하늘은 섭리를, 그 사이에 낀 인간 세상은 광기, 고통, 노예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정해진 운명과 법칙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요.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 바로 자유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고요. 숙명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고통,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서로 상충되는 세 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법칙, 바로 그 안에 우주의 비밀, 즉 코스모스의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인 직감은 신전의 정면을 바라볼 때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아, 그 장면이요? 신전 정면을 보고 우주의 삼중 구조와 신성한 통일성을 깨닫는 장면. 정말 시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겪은 어떤 심리적 경험에 대한 묘사일까요? 아니면 후대에 그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좀 극적인 장치에 가까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실제적인 영적 체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신전의 기단, 기둥, 그리고 상부 구조가 각각 인간의 육체, 영혼,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아, 육체, 영혼, 정신이요. 는 신성한 통일성, 즉 하나의 원리를 상징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성한 사, 테트락틱스. 네, 맞습니다. 테트락티스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하학적인 형태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숫자의 원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직감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당시만 해도 세상은 뭐랄까 변덕스러운 신들의 이야기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화의 시대였죠.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예측 불가능한 신의 의지가 아니라 불변의 법칙과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한 인물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의 과업을 직관적으로 보았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한 지성으로 얻은 이 직관을 이성으로 증명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일생의 과업이었던 거죠. 그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레바논의 사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스인들은 신들에 대한 과학은 가지고 있지만 신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이집트에 가야만 찾을 수 있다. 아, 그 한마디. 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는 우주의 근원적인 법칙, 즉 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심하죠. 당신께서 이 책은 밑줄거 보내주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에서의 입문 과정이었어요. 무려 22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네, 22년입니다. 과학과 의지력의 기술, 이 두 가지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마법의 열쇠,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핵심 원리라고 이집트 사제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 마법의 열쇠요? 네. 숫자의 과학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우주의 근본 질서, 코스모스를 이해하는 도구였고요. 그리고 의지력의 기술은 그렇게 이해한 질서를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에 실현시키는 힘이었죠.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단련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22년간의 실현을 통해서 그는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지식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영혼을 찢는 공포부터 황홀한 기쁨, 심지어 입문자의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까지 겪으면서 로고스, 빛의 교리를 체득했다고요. 바로 거기서 피타고라스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그는 우주 창조에 의한 정신의 물질로의 퇴화, involution, 그리고 의식의 발달이라는 개인적 창조를 통한 통일성으로의 진화, evolution, 이 거대한 그림을 이집트에서 얻게 됩니다. 지금 퇴화와 진화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다윈의 진화론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정신이 물질로 퇴화한다는 건 그러니까 순수한 영적 존재가 점점 더 조밀하고 거친 물질적인 형태로 갇히게 되는 과정,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반대 방향, 즉 다시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진화의 여정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주 전체의 거대한 흐름은 순수한 정신, 즉 신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물질 세계로 점점 하강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적은 그 물질의 속박을 벗어나서 다시 근원적인 정신과 합이라는 상승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입문 과정은 바로 이 진화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압축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집트 지혜의 정점에 올랐을 때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그를 덮칩니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대왕이 이집트를 침공한 거죠. 네, 신성한 신전들이 약탈당하고 파라오가 사실에 못 껴서 수모를 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과학의 가르침 이후에 찾아온 아주 잔인하지만 생생한 역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사의 가르침이요? 네,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 즉 의지력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이 어떻게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폭군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결국 그는 다른 이집트 사제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그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고대 칼데아의 점성술과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페르시아 마귀들의 지식이 공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는 여기서 조로아스터교의 후예인 마귀들이 가진 비전 지식을 깊이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책에서 마귀들은 판토모르픽 불 또는 아스트랄 라이트라고 불리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제어하는 기술로 유명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잠시만요. 아스트랄 라이트나 보이지 않는 불을 제어한다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제어 가능한 에너지로 믿었다는 건가요? 책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들은 이것을 실제 존재하는 미묘한 에너지로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에너지장 개념과도 유사점이 좀 있죠? 에너지장 개념이요? 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에너지를 통해서 대기의 전류라던가 지구의 자기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바빌론에서 이집트의 수화 의지에 더해서 우주에 편재하는 이 신비한 힘에 대한 지식까지 흡수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22년, 바빌론에서 12년, 총 34년 만에 고향 사못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죠. 여기서 그거 느꼈을 좌절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에 그리스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문제의 근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흩어진 그리스의 영혼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자신이 얻은 지혜를 전파할 중심점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곳이 바로 네, 바로 신탁의 중심지 델포이였습니다. 델포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 고대 그리스의 심장이자 두뇌와도 같은 곳이었죠. 델포이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신전 뒤 동굴의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차가운 증기가 사람에게 영감과 황홀경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아, 그 증기. 네. 사제들은 그 위에 여성 예언자인 피티아를 앉혔고 그녀는 이 증기를 마시고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델포이의 피티아는 일종의 영매였고 어떤 신비로운 힘에 접속해서 미래를 봤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 동굴에서 나왔던 증기가 일종의 환각을 유발하는 화산가스였다는 현대적인 해석도 있잖아요. 네, 그런 해석도 있죠. 책에서는 이 현상을 과학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비애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하나요? 이 책은 이 현상을 비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즉, 그 증기는 단지 피티아의 잠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접속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아, 방아쇠 역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관계에 대한 책의 해석입니다. 두는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같은 신성의 다른 두 측면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디오니소스가 내면적이고 좀 비밀스러운 진리를 상징한다면 아폴로는 그 진리가 지상의 삶과 사회 질서에 적용되는 외적인 현현을 상징했다고요? 맞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입문자가 내면에서 직접 체험하는 우주적 영 그 자체라면 아폴로는 그 영이 예언, 과학, 예술, 조화라는 형태로 지상에 드러나는 태양의 로고스, 즉 우주적 말씀인 셈이죠. 특히 히페르보레아인들의 땅에 대한 전설이 이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아폴론이 매년 돌아가는 고향이라는 그 빛나는 영혼들이 사는 신비로운 땅 말이죠. 네, 여기서 히페르보레아인들의 땅은 바로 저 너머의 세계, 즉 초월적인 진리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아폴로는 그 세계의 빛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매개자이고요. 델포의 신탁의 비밀은 바로 이 초월적 진리가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오는가 하는 그 과학에 있었습니다. 그 과학의 핵심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됐던 아스트랄 라이트라는 개념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정신과 물질을 잇는 아스트랄 라이트라는 우주적 매개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영혼이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비춰보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했죠. 살아있는 거울이요? 네, 예언자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이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델포이의 비밀은 바로 이 원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었던 거죠. 피타고라스가 도착했을 때 델포이는 그 영광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신탁을 구하러 온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신탁을 내리는 그 시스템 자체를 되살리러 온 것이었군요. 네, 그는 그리스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서 그 중심부부터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자신의 사명을 도와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폴론 신전의 젊은 여사제 테오클레아였죠. 그녀는 이런 신비로운 흐름에 매우 민감한 영혼을 지녔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환영과 영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피타고라스를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기다려온 스승임을 직감했다고 책은 묘사합니다. 피타고라스 역시 그녀에게서 자신이 찾던 영혼, 즉 자신의 심오한 사상을 해석하고 신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줄 살아있는 악기, 리라를 발견한 것이죠. 피타고라스는 델포이의 사제들에게 자신이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곧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폭풍이 분열된 그리스를 덮칠 거라는 예언을 들려주면서 신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테오클레아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는 듯한 그런 경이로운 감각을 경험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사상과 그 강력한 의지는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예지 능력을 서서히 일깨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녀에게 순수한 지식의 흐름을 부어넣어서 그녀를 신성한 영감을 완벽하게 수신하고 연주할 수 있는 리라처럼 조율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깊은 영적 황홀경 속에서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죠.
네, 위대한 전쟁들. 아폴로는 그의 성소로 돌아오고 나는 그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 그의 사자여, 당신은 나를 떠나 이탈리아로 그 빛의 횃불을 가져갈 것이다. 아, 바로 그 예언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델포이라는 그리스 정신의 심장부를 재점화시켰고 자신의 사상을 이어갈 영감을 찬 예언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1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진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 삶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가 얻은 우주적 지혜와 심오한 영적 통찰을 과연 어떻게 현실 세계의 교육과 사회제도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철학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사상이 아닌 살아있는 삶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톤에서 시도하려 했던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지혜를 통해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네.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깊은 깨달음이 정말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상주의적인 꿈에 불과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대한 실험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요, 정말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네네. 뭐 전쟁을 할지 말지 아니면 법을 어떻게 만들지 같은 거요. 국세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죠. 그런 결정들이 과연 어디서 내려졌을까요? 뭐 아테네의 의회나 스파르타의 군사령부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놀랍게도 그곳은 아주 험준한 산골짜기에 자리 잡힌 델포이라는 신전이었고요. 거기서 여사제가 내뱉는 그 알쏭달쏭한 몇 마디 말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권위였어요. 왕이나 장군, 심지어 철학자들까지 전부 다 그 신탁에 귀를 기울였으니까요.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한 자라는 그 유명한 신탁을 받은 것도 바로 델포이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한나 신탁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단순한 미신이나 속임수였다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지지 못했을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에두아르 시레의 위대한 입문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이 델포이가 감추고 있던 비밀,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졌다는 아폴론의 학문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시작은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현상에서 출발합니다. 델포이 신전 뒤편에 동굴 같은 곳이 있었는데 바위 틈에서 차가운 증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올랐다고 해요. 증기요. 네, 아주 먼 옛날에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던 양치기가 그 증기를 쬐고는 갑자기 막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처음엔 다들 미치광이라고 생각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언이 자꾸 들어맞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증기가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켜서요. 아, 환각작용이요? 네, 그녀를 목류병 비슷한 상태로 만들고 소위 제2의 시각이라고 부르는 투시력을 발현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델포이가 처음부터 아폴론의 신전은 아니었다면서요. 아이스킬로스의 희곡을 도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나오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피티아 여사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전의 역사를 보면요. 첫 주인은 대지 그 자체, 바로 가이아였습니다. 땅의 여신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 그리고 달의 지혜를 상징하는 포이베를 거쳐서 마침내 태양신 아폴론에게 넘어갔다고 하죠. 그냥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영적 진화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일종의 업그레이드 같은 건가요? 네, 딱 맞는 표현이네요. 가장 원초적인 대지의 힘을 숭배하던 단계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질서, 즉 테미스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비로운 지혜, 포이베, 즉 달을 탐구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이성적인 지성, 아폴론, 태양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와, 심오하네요. 제우스가 날린 두 마리 독수리가 거기서 만났다는 전설 때문인데 그만큼 이곳이 정신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아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뜻밖에도 그의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는 디오니소스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성과 질서의 신인 아폴론, 그리고 광기와 도취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다니 이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둘을 그냥 완전한 대립 관계로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오르페우스 사상의 핵심은 바로 그 둘이 하나의 신성에서 나온 두 가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신성에서요? 네, 디오니소스는 사물의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삶과 죽음의 순환 같은 아주 심오한 비회적 진리를 상징해요. 이건 소수의 입문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세계죠. 그렇다면 아폴로는요? 아폴로는 바로 그 똑같은 진리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아, 디오니소스적인 그 깊은 진리가 시, 음악, 의술, 법률 같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형태로 표현된 것, 그게 바로 아폴로인 셈이죠. 신탁을 통해 지혜를 주고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또 정의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는 신이니까요. 아, 그런 관계였군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디오니소스가 아이디어를 막 폭발시키는 혼란스럽고 창의적인 예술가라면 아폴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두가 감탄할 만한 완벽한 교향곡이나 조각품으로 만들어내는 완성형 천재,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델포이의 주도권을 두고 두 신이 경쟁했지만 결국 디오니소스가 형인 아폴론에게 양보했다는 전설도 있거든요. 그런 전설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그들의 역할 분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저 너머의 세계, 즉 진리의 근원을 다스리고 아폴로는 그 진리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 펼쳐 보이는 역할을 맡은 거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 셈이에요. 그래서 아폴론이 다른 문화권의 태영신들, 뭐 힌두교의 비슈누나 이집트의 호르스처럼 로고스, 즉 말씀의 신으로 여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신성한 빛과 질서의 현현으로 보는 거죠. 아폴론의 탄생 신호 자체가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가 태어날 때 델로스 섬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다는 묘사나 델포이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거대한 뱀, 피톤을 활로 쏘아 죽이는 이야기.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이게 전부 빛과 이성이 어둠과 혼돈을 이겨내고 질서를 세우는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뱀을 죽이는 게 단순히 악을 물리친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고대 상징 체계에서 뱀은 죽음과 파괴 같은 운명적인 순환, 즉 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땅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뱀을 죽인 아폴로는 단순히 괴물을 퇴치한 영웅이 아니라 자연의 깊은 비밀을 꿰뚫고 운명의 굴레를 극복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비상하는 입문자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런 아폴론조차도 뱀을 죽인 것에 대한 정화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점이에요. 네, 템페 계곡에서 8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이건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폴론 신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 역시 히페를 보레아하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완벽한 행복 속에서 빛나는 영혼들이 사는 곳이라는데 이게 그냥 전설 속 유토피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 책에서는 이걸 실제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 히페르보레아는 단순한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영혼들이 도달하는 천상의 세계, 즉 저 너머의 영적 차원을 의미합니다. 아, 그리고 아폴로는 바로 그 세계의 빛,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태양빛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지성의 빛을 인격화한 존재로 해석되는 거죠. 그럼 그를 델포이로 데려오는 백조들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백조들은 그 위대한 태양 영혼의 메시지를 지상에 전하는 사자들, 다시 말해 시인이나 예언자, 영감을 받은 천재들을 상징합니다. 아하. 결국 히페르보레아의 아폴론이라는 신화는요, 저 높은 하늘의 진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영감을 통해 신탁이나 예술로 구현되는 현상 전체를 아주 아름답게 상징하는 이야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거대한 상징이 델포의 배경에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어떻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방법론이죠. 네. 피티아 여사제가 증기를 쐬고 예언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책에서는 그게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학문이었다고 주장하잖아요. 대체 그 메커니즘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은 아폴론 학문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개념, 바로 지성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성적인 빛이요? 네. 고대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불을 숭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비물질적인 근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정신적인 빛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왠지 동서양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이디어 같네요. 정확합니다.
인도의 베다에서는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적 불, 아그니라고 불렀고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미트라,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된 천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즉 빛의 목소리라고 불렸죠.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신이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말한 것,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 앞서는 근원적인 빛이 있다는 사상이죠. 놀라운 건 이런 고대의 직관이 나중에 위대한 과학자들의 사상과도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뉴턴이요. 네, 뉴턴. 만유인력을 법칙을 만든 그 이성적인 과학의 화신 뉴턴이 뭐 신의 감각기관 같은 말을 했다니 이건 정말 뜻밖인데요. 그렇죠.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흐릿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냐 물질 변화의 배후에 있는 우주적인 매개체를 가정했고요. 네. 이후 과학자들이 빛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우주 공간이 에테르라는 미세한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뉴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에테르를 신의 감각기관, 즉 신성이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매개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에테르 혹은 고대인들이 말한 지성적인 빛이라는 게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뭐랄까 일정의 영적인 와이파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생각과 사건이 기록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우주적인 네트워크 말이에요. 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와이파이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파라켈수스는 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매개체를 아스트랄 라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스트랄 라이트. 네, 수천 년간 이어진 비의 철학에 따르면 이 아스트랄 라이트는 영혼과 물질을 이어주는 거대한 매개체이자 살아있는 거울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반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요? 생각이나 감정까지도요? 네, 모든 생각, 의지, 사건들이 이미지의 형태로 이 아스트랄 라이트에 각인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텔레파시나 산염 전파가 가능한 원리라고 설명하죠. 와, 과거의 모든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씨앗, 즉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걸 이시스의 베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시스의 베일? 누구도 그 베일을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지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제 신탁의 메커니즘과 딱 연결이 되네요. 피티아 여사제가 바로 그 이시스의 베일을 엿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아스트랄라이트 이론이 바로 영적 시각, 즉 투시와 황홀경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예언자의 영혼이 육체의 감각에서 벗어나서 이 아스트랄라이트라는 미세한 요소 속으로 들어가면요. 네.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법칙이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불투명한 벽이 투명하게 보이고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제2의 시각의 본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명식몽, 루시드 드림이나 투시가드를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영적 시각의 상태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첫 단계는 투시인데 깨어있는 상태보다 감각이 훨씬 예민해져서 벽을 투시하거나 생각을 잃는 단계고요. 네. 다음은 회상으로 아스트랄 라이트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을 영화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강한 생각이나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의 영향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황홀경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건 영혼이 거의 육체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를 직접 보고 그곳의 존재들과 소통하는 궁극의 상태입니다. 이때 육체는 거의 가사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고대 신전에서 행해진 신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이 아스트랄 라이트라는 우주적 매개체를 활용하는 고도의 정신과학이자 예술이었다고 이 책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도착했을 당시엔 델포이 신탁이 그 힘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피타고라스가 델포이를 찾았을 땐 이미 그 영광이 많이 퇴색된 상태였어요. 사제들은 과거의 방식만 그냥 기계적으로 따를 뿐 신탁의 진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피티아 여사제들의 영감도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래서 다들 위대한 현자인 피타고라스가 이 죽어가는 영적 중심지를 되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겠군요. 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운명처럼 테오클레아라는 젊은 여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테오클레아. 네, 마치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조율되지 않은 악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테오클레아는 파고나길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서 환영을 끌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스스로 그걸 통제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지금의 사제들에게서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고요. 위대한 스승과 재능 있는 제자의 만남이네요. 마치 시인이 자신의 시를 연주해줄 최고의 리라, 즉 수금을 발견한 것 같았다고 묘사되던데요. 정합합니다. 둘은 서로를 즉시 알아봤죠. 피타고라스는 사제들과 테오클레아를 모아놓고 자신이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겪었던 입문 과정과 그곳에서 배운 비애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신비, 동방 박사들의 학문, 그리고 앞으로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그리스에 닥칠 위기까지 예언하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 자체를 일깨우는 과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아폴론의 진정한 본질이 눈에 보이는 태영이 아니라 유일신의 말씀이자 지성의 빛이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증폭시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테오클레아는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그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깊고 맑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요. 일종의 영적인 조율 과정이었던 셈이죠. 피타고라스가 그녀를 피티아라고 부르면서 깨우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와, 자신이 오르페우스의 빗속으로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앞으로 그리스에 닥칠 거대한 전쟁과 피타고라스 자신이 이탈리아로 떠나게 될 여정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극적이네요. 피타고라스가 나타나서 연설 한 번 하니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거의 신화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가 테오클레아라는 악기를 완벽하게 조율해서 신성한 영감을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아, 조율이요? 네. 그의 지혜와 확신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제들의 믿음과 용기를 되살렸고 델포이는 다시 한번 그리스 세계의 살아있는 심장이자 행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피타고라스는 약 1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이 아는 비밀을 전수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델포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심장부를 탐험하면서 아폴론 신화와 신탁 뒤에 숨겨진 아주 깊고 체계적인 학문을 엿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열쇠가 바로 아스트랄 라이트. 아까 제가 비유했던 영적인 와이파이라는 개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피타고라스가 델포이에서 한 일은 단순히 쇠락한 신택을 복원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중심지를 재건함으로써 다가올 거대한 문명사적 충돌에 그리스가 정신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동시에 자신의 앞으로 이탈리아에 세울 위대한 학교의 초석을 다진 셈이죠.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네요. 만약 현대 사회에 델포이 같은 옷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그런 중심 말입니다. 어쩌면 그 힌트는 델포이를 떠난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 남부에 세우게 될 그의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정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델포이 신전을 떠나서 남부 이탈리아, 그러니까 당시 덮은 그리스라고 불리던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따라가 봤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이 바로 그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도시 크로톤입니다. 아, 크로톤. 이 책을 보니까 당시 크로톤이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는데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육이랑 국가의 삶 전체에 자신의 어떤 심오한 원리를 적용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 책의 묘사를 보면요.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 미친 영향이 정말 즉각적이고 거의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의 연설 한 번에 젊은이들이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또 도시의 여성들은 사치의 상징이었던 황금 옷이나 장신구를 헤라 신전에 그냥 다 기꺼이 내놓았다고 하니까요. 와, 이건 뭐 그냥 좋은 철학 강의 수준이 아닌데요.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삶 자체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네요.
바로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뮤즈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탄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뭐랄까 교육대학이면서 과학 아카데미 또 하나의 작은 모범 도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신참자가 된 기분으로 이 신비로운 학파의 문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입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죠. 아, 그거 좋네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세속적 입문의 시도였거든요. 세속적 인문이요. 네. 과학이라는 아주 이성적인 열매를 삶과 영혼이라는 생명의 나무에 접붙이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어떻게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깨달음으로 변하는지 그 비밀을 좀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올리브랑 사이프러스 나무에 둘러싸인 언덕 위 그 하얀색 학파 건물로 한번 같이 올라가 보죠. 네, 문은 늘 열려 있는데 입구에 있는 헤르메스 조각상 받침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속된 자는 들어오지 말라. 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네, 제자를 정말 까다롭게 뽑았나 봐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모든 종류의 나무가 헤르메스를 만드는 데 적합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겠다.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지원자들은 먼저 일종의 시험 기간, 관찰 기간을 거쳐야 했어요. 관찰 기간이요? 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체육관 같은 곳에서 다른 제자들이랑 어울리는 건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난폭한 고함이나 힘자랑 대신에 아주 예의 바른 청년들이 짝을 지어서 거닐거나 품위 있는 경기를 즐겼다는 거죠. 심지어 레슬링은 금지됐대요. 증오심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원자는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스승들은 조용히 그의 몸짓, 말투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피타고라스가 특히 웃음소리를 유심히 들었다고 해요. 아, 맞아요. 웃음소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독특한 관점 아닌가요? 네. 무심코 터져 나오는 그 웃음 속에 그 사람 영혼의 결이 담겨 있다고 본 거죠. 피타고라스가 관상에도 아주 능해서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전해주고요. 와, 이 관찰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우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난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무서운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덕적 시험이었죠. 지원자는 텅 빈 독방에 갇혀서 예를 들면 원안에 새겨진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같은 아주 난해한 상징의 의미를 풀라는 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굶고 고뇌한 끝에 나오면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다른 제자들이 막 무자비하게 조롱을 퍼붓는 거예요. 새로운 철학자 나셨네. 뭘 발견했는지 어서 말해보시지. 아니, 그 힘든 시험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보려고 했던 게 정확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인내심을 시험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조롱 앞에서 분노에 차서 울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아, 탈락이에요? 네. 자만심이나 허영심이 강하다고 본 거죠. 반면에 이 모든 걸 굳건히 견디면서 재치 있게 응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예비 제자로 받아들여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식을 담기 전에 그 그릇이 준비됐는지를 먼저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에고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먼저 시험한 겁니다. 와, 정말 혹독한 입학 시험이네요. 그럼 이걸 통과하면 이제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에요. 이 예비 제자들은 아쿠시코이, 즉 청강생이라고 불리면서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에 달하는 준비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쿠시코이, 청강생이요? 말 그대로 아직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5년 동안 침묵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한데요. 왜 그렇게까지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젊은이들에게 논리를 가르치기 전에 직관을 개발하는 게 먼저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 순서가 중요하다. 네. 진리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이성만 훈련하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오만한 궤변론자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훈련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었던 겁니다.
학파 안에는 입에 손가락을 댄 침묵의 뮤즈 여신상이 이 규칙을 항상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고요. 먼저 내면을 비우고 들을 정비를 시키는 거네요. 그럼 그 침묵의 기간 동안 가르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인 신의 지상 이미지다. 어머니는 만물을 낳는 자비로운 자연의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요. 아,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우주적인 원리랑 연결시킨 거군요. 그렇죠. 또 친구는 또 다른 나 자신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한다면서 우정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고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의 흔적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일과도 굉장히 엄격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였죠. 동틀녘에 일어나서 아폴론을 향한 찬가를 부르고 오전에는 신성한 숲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정오에는 영웅들과 선한 영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오후에는 체조와 명상, 학습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우주의 신들을 향한 찬가를 부르면서 향을 피웠고요. 저녁 식사 후에도 뭔가 활동이 있었나요? 그럼요. 저녁 식사 후에는 막내가 책을 읽으면 연장자가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영혼의 정화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화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순결이, 입문자에게는 절제가 권장되었죠. 피타고라스가 쾌락을 다가가면 부서진 뼈와 피 흘리는 살점만 남는 사이렌의 노래와 같다고 비유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은 영혼의 천상의 조화를 남기는 뮤지의 협주곡과 같다고 가르쳤죠.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수행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 몇 년에 걸친 침묵과 절제, 정말 혹독한 준비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뭘 배우게 되나요? 드디어 피타고라스 학파의 진짜 비밀에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입문, 즉 내부의 사람들, 에소테릭이 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피타고라스가 직접 썼다고 전해지는 신성한 말씀이라는 책에 담긴 숫자의 신미 과학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1, 2, 3 같은 그런 수학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럼요. 현대 수학의 그런 추상적인 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피타고라스에게 숫자는 우주 조화의 근원인 신의 내재적이고 활동적인 힘,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 속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신성한 능력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아, 신의 힘. 네, 이 가르침은 뮤지의 신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중앙에는 신성한 불을 지키는 헤스티아 여신상이 있고 그 주위를 9뮤즈 여신상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고 해요. 그 9 뮤지가 상징하는 게 있었겠네요? 네, 그 뮤지들이 각각 천문학, 점성술, 의학, 영혼의 과학 같은 오컬트 과학과 신성한 예술을 상징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신성한 심으로서의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모든 것의 시작은 1이겠죠. 네, 바로 모나드, 즉 1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초의 하나, 만물의 근원인 신, 살아있는 불, 순수한 정신을 상징해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 같은 거죠. 씨앗이요? 그럼 이 디아드는 그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모나드인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를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성이 바로 디아드예요. 이중성. 네, 능동적이고 남성적인 원리인 정신과 그걸 받아들여서 형태를 만드는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원리인 물질, 즉 자연의 결합을 의미하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3, 트리아드는 이 둘의 결합으로 태어난 결과물이겠군요. 맞습니다. 정신, 즉 1과 물질, 2가 결합해서 생명과 현상세계, 3이 나타나는 거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법칙으로 여겨졌어요. 어떻게 말이죠? 우주가 신성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라는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또한 정신, 영혼, 육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트리아드는 만물의 구조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파 사람들이 맹세할 때 사용했던 가장 신성한 숫자는 4, 테트라드였다고 하잖아요. 왜 하필 4였을까요? 테트라드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원리가 다시 첫 번째 원리인 모나드, 즉 의지나 자아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 통합. 네. 정신, 영혼, 육체가 나라는 존재 안에서 조화를 이룬 완전한 인간 혹은 우주의 네 가지 원리가 통합된 신성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영혼의 자연의 근원인 신성한 쿼터니언, 즉 4를 전해주신 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할 만큼 이 숫자를 신성시했습니다. 와, 숫자를 통해서 세상의 근본 원리를 배우는 거군요. 그럼 이 숫자의 원리를 깨우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 추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제 우주와 자연을 탐구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만물의 형성과 영혼의 진화 속에서 신의 사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우주론과 심리학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밤에 바닷가나 신전 지하실 같은 곳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코페르니쿠스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당시에 공개되었다면 세상이 정말 뒤집혔을 텐데 왜 이걸 비밀로만 간직해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신화적인 세계관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들의 질서를 뒤엎는 위험한 지식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는 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세계의 영혼이 잠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밤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우리 태양계와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우주라고 설명했습니다. 흙, 물, 공기, 불의 4원소 말고 제5원소인 에테르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쳤다고요? 네, 그렇죠. 이런 거대한 우주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우주적 드라마의 중심에는 바로 영혼, 즉 푸시케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영혼의 윤회, 영혼의 이전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윤회는 다른 고대 사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개념인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설명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뭐랄까 진화론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죠. 진화론적이요? 네, 이 책에 따르면 영혼은 본래 신성한 정신의 불꽃인데 광물, 식물, 동물의 왕국을 거치면서 무수한 생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처음부터 지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물질성이 훨씬 덜한 다른 행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다른 행성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이건 좀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영혼이 점차 더 밀도가 높은 행성으로 육화하면서 과거에 지녔던 영적인 감각은 잃어버리는 대신에 이성과 자유의지를 발달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바로 이 물질 세계로의 하강의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여정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미련이 많고 정화되지 않은 평범한 영혼은 육체를 떠난 후에도 한동안 혼란과 공포 속에서 지상의 대기권을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순수한 영혼은요? 순수하게 살았던 영혼은 곧바로 빛 속으로 이끌려서 에테르로 이루어진 천상의 별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곳에서는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빛나는 영혼들과 함께 신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묘사돼요. 하지만 그 천상의 삶도 영원한 건 아니라고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산의 고통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니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순환 자체가 바로 영혼의 진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 영혼은 망각의 강물을 건너면서 천상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기억의 흔적은 무의식 속에 남아서 타고난 재능이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걸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탄생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죽음이고 죽음은 천상의 세계로의 부활인 셈이죠. 와, 정말 방대한 세계관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입문 과정의 최종 단계, 그 목적지는 어딘가요? 입문의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을 얻고 그냥 천상에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삶의 시련에 맞서는 의지의 입문이었죠. 지성으로는 진리를, 영혼으로는 덕을, 육체로는 순수함을 온전히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아뎁트, 즉 숙련자라고 부르더군요. 이 책을 보면 거의 초능력자처럼 묘사되던데요. 네,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들이 발현된다고 봤습니다. 손을 대는 한만으로 병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오르페우스나 피타고라스 자신이 바로 그런 인물로 꼽혔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선과 악의 문제나 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불평등한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얻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악은 인간을 물질의 운명으로 끌어내리는 힘이고 선은 인간을 신성한 법칙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며 인간은 그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삶의 조건이 저마다 다른 것은 네, 그건 모두 과거 생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숙명론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고통은 성장을 위한 신성한 시련이고 모든 연민은 신성한 의무라는 깨달음을 통해 인간 사이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적 지혜의 대미가 사랑과 결혼의 신비로 기결된다는 점이 정말 의외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보았던 그 신성한 원리들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가장 중심적인 삶의 신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고대에는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특별한 인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고요. 네, 피타고라스 학파의 여성들은 바로 이 교육을 받았던 거죠. 남성은 창조적 정신을, 여성은 그것을 받아 형태를 만드는 조형적 자연을 상징하고 그 둘의 완전한 결합이 바로 우주의 축소판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는 행위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고귀한 영혼을 우리 가정으로 초대하는 그런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인간의 삼위일체 속에서 입문자는 비로소 살아있는 우주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심장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피타고라스 학파의 한 명의 제자가 되어서 그 혹독한 첫 시험부터 우주적 진리가 내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적용되는 신현의 경지까지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한 기분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완전한 체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죠. 이건 크로톤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피타고라스가 이루려고 했던 사회적, 정치적 개혁의 청사진 그 자체였습니다. 아, 청사진. 네, 그는 이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관조의 대상이었던 순수한 이상이 정치라는 아주 현실적인 세계와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위대한 스승과 그의 학파가 맞이한 극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함께 지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리를 지성으로 이해하고 덕을 영혼으로 실천하고 또 순수함을 몸으로 구현하는 것.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가 말한 세 가지 종류의 완성이었죠. 저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에두아르 슈레의 피타고라스와 델포이의 신비는 바로 이 지점이 궁금해집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이 과연 현실 세계,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과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오늘은 그의 가르침이 가장 개인적인 영역인 결혼, 그리고 가장 공적인 영역인 정치 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또 그 장엄한 여정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겠네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테아노라는 여인이 있었죠. 당시 피타고라스는 60살이었고 테아노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이 책의 묘사를 보면 정말 굉장히 시적이고 또 극적입니다. 테아노는 스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광채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아, 초자연적인 광채요? 네, 그냥 단순히 지식에 대한 존경? 이걸 넘어서서요. 자기 내면에서 영혼이 뭐랄까 신비로운 장미처럼 피어나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감정과 깨달음이 바로 저 사람에게서 오는 거구나 하고 직감한 거죠. 스승을 향한 어떤 영적인 사랑에 가까웠군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이 너무 커지니까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피타고라스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고통에서 자신을 좀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을 해요. 아, 스승을 향한 제자의 고백이라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피타고라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나 난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책에서도 그가 깊이 흔들렸다고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칫 그냥 사제간의 스캔들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궁에서 피타고라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다른 차원의 의미라면요? 그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찬 테아노의 영혼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 동반자를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복잡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몸으로 체화한 존재를 바로 눈앞에서 만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하나가 되었음을 눈빛으로 알렸다고 해요. 이 책이 이 결혼을 두고 피타고라스의 업적에 실연의 인을 찍는 사건이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연의 인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단순히 학문적 동반자를 만난 걸 넘어서 자신의 철학의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순간, 이론이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증거를 얻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두 영혼의 완전한 합일로 묘사가 돼요. 결혼이 사랑을 신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혼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피타고라스에게 사랑이란 건 그냥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공동의 추구였을 테니까요.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60살의 스승과 젊은 제자의 결혼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테아누는 결혼 후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상과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훗날 학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특히 수의 교리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인용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스승의 아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고요. 그중 딸 다모의 일화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비밀 문서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끝까지 그 문서들을 팔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유지를 끝까지 받든 거죠. 그렇게 테아누와의 결혼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다면 이제 그 철학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려고 시도했겠군요. 그게 바로 크로톤에서의 정치활동으로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당시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이라는 도시에서 가졌던 힘은 이 책의 표현에 빌리자면 철학자의 영향력을 넘어선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을 정도예요? 네, 이탈리아 남부의 모든 도시에 그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어떤 종류의 정치를 추구했나요? 그는 양 극단을 모두 경계했습니다.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과도 정치의 억압도 싫어했고요. 반대로 선동가들에게 휩쓸리는 민중 정치의 혼란도 위험하다고 봤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구상합니다. 기존에 있던 천인회라는 의회 위에 오직 입문자들로만 구성된 300인회를 만들어서 국가의 최고 규제기관으로 삼으려 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입문자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면 되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주 엄격한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과한 소수 정예였다는 거죠. 혼의 정화, 엄격한 도덕적 규율 같은 것들을 모두 통과해서 지성과 덕과 순수함을 겸비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정치 권력 위에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권위를 두려고 한 겁니다. 인문의 원칙을 국가 통치에 도입하려는 플라톤이 말한 철인 통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네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질서를 통해 도시의 정의와 조화를 회복시켰다고 해요. 심지어 시칠리아의 한 폭군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건좌해서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폭군을 말로 설득해서 물러나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고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치유하러 왔다고 말할 만도 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거대하고 이상적인 힘은 반드시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경쟁 도시였던 시바리스와의 갈등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시바리스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귀족들이 쫓겨나 크로톤으로 망명을 왔어요. 시바리스의 민중파 정부가 이 망명자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타고라스가 나서서 정의롭지 못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하도록 설득합니다. 원칙을 지킨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겠네요. 네, 결국 전장에 터졌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이자 당대 최고의 운동선수였던 밀론이 크로톤 군대를 이끌고 승리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이요? 승리에 도취한 크로톤 군대가 시바리스라는 도시를 아예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철학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군대가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그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복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크로톤 내부에서
우리도 시바리스처럼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아,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킬론이라는 사람입니다. 킬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부유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오만함 때문에 입문을 거부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앙심을 품고 있었군요. 네,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밀 가르침이 담긴 신성한 말씀이라는 책의 내용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서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동을 했나요? 그는 피타고라스를 보이지 않는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공유하며 너희를 다스리려 한다. 저 3대기내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가 인민의 권리에 대한 영구적인 음모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과 또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교묘하게 자극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비극적인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어느 날 저녁 밀론의 집에 피타고라스를 포함한 학파의 핵심 인사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킬론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그 집을 포위하고는 사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불길이 순식간에 집을 삼켰고 이 화재로 피타고라스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38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길을 피해서 도망치려던 사람들도 성난 군중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요. 아,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 아르키퍼스와 리시스 뿐이었습니다. 위대한 현자의 마지막에 그렇게 참혹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학파는 그럼 완전히 와해되었겠군요. 네, 중심을 잃은 학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제자 리시스는 훗날 테베의 위대한 장군 에파미논가스의 스승이 되는 등 학파의 사상은 오히려 시칠리아와 그리스 전역으로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살아남은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들의 형제에는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피타고라스 학파원이 여행 중에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를 돌봐준 여관 주인에게 그는 여관문에 어떤 신비한 기호를 그려놓고는 언젠가 내 형제 중 한 명이 이 길을 지나가다 빚을 갚아줄 것이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죠. 네.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다른 학파원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기호를 보고는 여관 주인에게 밀린 숙박비와 간병비를 모두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학파가 그 참사 이후로도 250년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군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가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의 영향력이 그리스 전체를 신비로운 방식으로 재생시켰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포이 신전이에요. 그가 개혁한 델포이 신전은 이후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리스 전체의 도덕적,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거든요. 아,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던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나무 성벽이 너희의 무너지지 않는 보루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신탁 말이죠. 호의가 없었다면 그리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더 신비한 기록도 있어요. 어떤 기록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델포이 신전을 약탈하러 왔을 때 갑자기 파르나소스산 정상에서 거대한 바위 2개가 불러내려와서 그들을 덮쳤다는 기록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옵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그쵸. 이 책의 저자인 에두아르 슈레는 이걸 굉장히 과감하게 해석합니다. 델포이의 사제들이 우주의 불, 그러니까 전기를 다루는 비수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기라니요. 고대의 전기를 알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번개나 정전기 같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일종의 방어 시스템처럼 활용했다는 뜻일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네, 저자도 이것이 비의적인 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의 거대한 힘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피타고라스가 30년 전에 델포이에 다시 성스러운 불을 지피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기적과 승리가 가능했을까? 라고요.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유산도 엄청나죠. 물론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유산일 겁니다.
그는 도덕, 과학, 종교라는 현대에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들을 비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교리 안에서 완벽하게 종합해낸 최초 인물이거든요. 흔히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플라톤이라고 하지만 사실 플라톤 스스로가 자신의 형이상학 거의 전체를 피타고라스에게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사용한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거대한 지식의 전당을 세웠는데 그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비유요. 그 건물의 위층을 차지했고 현대 과학은 그 건물의 1층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그 토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현대과학이 1층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참 흥미롭네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법칙이나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수천 년 전에 세운 거대한 건물의 기초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1층이 건물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이 책의 저자는 피타고라스가 이미 2층, 3층, 그 위층들의 설계도까지 모두 그려놓았다고 보는 겁니다. 영혼의 불멸이나 우주의 조화, 신성과의 합일 같은 주제들이 바로 그 위층들이겠죠. 수많은 철학학파와 종교 분파들이 그 건물의 여러 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아직 그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과 또 명석한 이성을 결합시킨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입문자이자 동시에 철학자였고 신비가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 둘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세운 광대한 지식의 전당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의 시스템이 비해적 교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말하는데요. 만약 현대과학이 그가 지은 건물의 1층을 튼튼하게 다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튼튼하게 잘 닦인 1층에 만족하며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가 오래전에 그려놓았던 위층들을 탐험할 용기를 내볼 것인가? 지식의 집안에 잊힌 채 우리를 기다리는 방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